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매우 쌀쌀한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 아침 눈여겨볼 뉴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아이가 또래 남자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6개월 동안 남자아이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안에서도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데, 현재 이 사건은 여자아이 부모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아이 부모의 소송전으로 번져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한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내일 오전 9시에 이 성적표가 발표가 되는데, 발표도 되기 전에 미리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신의 수학 능력 시험 점수를 미리 확인했던 건데 보안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랬다. 이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사과했는데, 수능 성적은 예정대로 내일 아침 9시에 발표하겠다 이랬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해킹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주민등록증이 내년에 새로 나옵니다. 보안성이 더욱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재질을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꾸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서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이랬는데,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기존에 받은 주민등록증 또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툼한 겨울 외투, 패딩을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곳에 따라서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과 내일 새벽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오겠는데요.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 있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북부에도 오늘 오전과 내일 밤부터 새벽 사이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4도에서 10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또 아침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코나 귀가 시리고 몸이 덜덜 떨리는 등 야외에서는 추위가 강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네. 예, 이번 주 계속 춥다 그러니까 꼭 보온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야, 오늘같이 이렇게 춥고 이런 날은 추워 하면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네, 괜히 추우니까 이제 몸을 이렇게 웅크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도 피고 허리도 피고 걸으라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움츠러들죠, 자꾸. 몸이 예, 움츠러들게 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면 정말 두려운 게요. 수족냉증을 제가 좀 심하게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겨울에는 실내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정말 손발이 꽁꽁 언다고 네. 표현하죠. 지금도 차갑습니다. 진짜요. 저 어린 나이에 안타깝네요. 근데 저게 정말 심하면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네. 졸려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까지 피가
잘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겁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네. 이제 수족냉증은 쉽게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운 장기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뜨거워요? 뜨거운 장기? 심장 아닐까요? 심장. 맞습니다. 원래 심장이 뜨겁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심장이 가장 뜨거운 장기인데요. 뭐 중심 체온을 이제 내부 장기의 온도라고 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심장이 가장 뜨거운 장기인데요. 심장의 열이 말초혈관을 통해서 손발을 데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열이 보통 37에서 38도 정도 되는데 네. 정상적인 손의 온도는 28도 정도 됩니다. 약 10도 차이가 나죠. 네. 왜 이런 또 차이가 나냐면 말초를 손발을 데펴준 혈액이 식은 상태에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심장의 과열을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자동차 엔진을 그 원리로 만들었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냉각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게 피가 이렇게 한 바퀴 네. 돌아서 다시 들어가고. 대단한 비유십니다. 그렇죠. 뭐 자동차로 따져놓고 보면 심장은 엔진에 해당되고 예. 말초 혈관은 라디에이터, 혈액은 냉각수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심장 기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지혈증이나 이렇게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탄력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혈액량이 부족한 빈혈도 그럴 수 있고 또 심장의 수축력이 약한 저혈압인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그 혈액량이나 이 혈관 탄력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죠. 혈관 그런 얘기 탄력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혈관 탄력도를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네. 어려운 말로 혈관 기계도 측정기, 경화도 그런 게 있네. 네,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 아래쪽 하안검이 부어오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모나리자가 고지혈증을 앓았다는 의사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부풀어 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사마귀처럼 황색종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피지가 잘 이렇게 껴서 알맹이처럼 끼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예요? 합니까? 자신의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네. 주먹을 꼭 쥐었다가 네. 아니 먼저 자신의 손바닥 색깔을 한번 네.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앞으로 보여줄게요. 앞으로. 네. 그래서 주먹을 꼭 쥐었다가 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붉어져야 되는데 붉어지는 시간이 수초 동안 창백해져 있거나 또 이렇게 붉어지는 색깔이 붉은 게 아니라 네. 푸르스름한 창백한 색이면 이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말초 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혈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어도 눌러 이렇게 꽉 쥐었다가 폈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오랫동안 창백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주먹을 줘도 되고 손톱 뿌리를 예. 눌렀다가 뗐을 때 예. 바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것도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느낌이 있으면 말초 혈액순환 장애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수족냉증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있었네. 어떻게요? 예? 우리 어려서 놀이 있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이렇게 풀으면서 그러네요. 그거 했었잖아. 진짜 이게 그런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으면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면 피가 이렇게 잘 흘러야 되는데 여기까지 흐르지 못하고 닿지 않으면 네. 이게 여기가 괴사되는 일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저도 들었는데 아마 사진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오,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나오는 게 수족 냉증으로 인해서 야. 손발이 괴사된 사진입니다. 저 동상 걸린 것 같아. 야, 이게 단순히 추우니까 손발이 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런 끔찍한 일까지 갈 수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말초 혈관이 이제 폐색이 돼서 나타나는 이제 네. 질환들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손발이 차다면 체질이니까 의뢰 그랬으니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족냉증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몸에 냉증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혈액순환 장애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동맥경화증에도 나타나고 척추 관절 질환에 의해서도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사진 보셨는데 끝부분이 괴사가 되고 있는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버거시병입니다. 예. 말초 동맥에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조직이 괴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족냉증인 경우에 레이노이드 병이라는
특별한 특이적인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손발이 차는 거를 나는 원래 그랬으니까 체질이니까 라고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 원인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족냉증이라고 단지 손과 발이 차갑네 이 정도가 아니고 다른 병일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럴 때 수족냉증 아닐 수 있다. 다른 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죠. 자, 첫 번째 거 이럴 때 수족냉증이 아닐 수 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리다? 일반적으로 손발이 차가워지고 세기변했을 때를 수족냉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리거나 이제 통증 같은 감각이 동반이 된다면 말초 동맥 질환을 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동맥들은 아까 얘기하신 심장에서 혈액들을 쭉 공급을 해주게 되는 혈관인데 이 중에 심장이나 이제 뇌로 가는 중심 혈관을 제외한 나머지 혈관들을 말초 혈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제 동맥 같은 경우에는 산소나 영양분을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이 부분이 막히거나 폐색이 된다면 당연히 실인 증상이랑 거기에 저리고 통증 같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양분이나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점점 이게 말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피부 같은 경우도 다 세포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 같은 괴사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족냉증인지 혹은 말초 동맥 질환인지 구분할 수 있는 구분법이 있나요? 사실 수족냉증이라는 건 증상만 가지고 보게 되는 거고 말초 동맥 질환이라는 건 원인이 들어가 있는 진단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저리거나 통증이 아까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맥이기 때문에 원래 맥이 뛰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차갑고 저린 부분 근처에 있는 동맥을 이렇게 짚어봤을 때 맥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하면 특히나 말초 동맥 질환을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고 이제 원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뿐이 아니고 저리다면 네. 이 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거기서 들었어요? 네. 손발끝이 파랗거나 붉게 변한다. 오. 네, 보통 이제 저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레이노병, 레이노 증후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찬 자극, 예를 들어서 찬물에 손을 담그면 네. 말초 동맥이 폐색이 되면서 갑자기 창백해집니다. 지금 파랗게 변한다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저거. 자료에 나왔는데요. 네. 심한 경우는 백지장처럼 저렇게 하얘집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찬 자극이 제거가 되면 보상 작용해서 갑자기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붉어지면서 붓고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수족냉증을 경험하고 있는 30% 정도가 저 레이노 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레이노병 자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레이노병,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의 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 루푸스 같은 질환의 한 가지 증상도 레이노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병이라는 이름 붙이지 않고 레이노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가수 출신 조미나 씨가 레이노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조미나 씨가 실제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레이노병이 왔다는데 그 샤워할 때마다 그 머리가 많이 빠지고요. 수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정 부위가 많이 악화됐다고. 그리고 기사 보면서 이 정도도 이제 심각한 병인지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단지 수족냉증이 아니고 레이노병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레이노병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요. 찬물에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과일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때 바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예인 씨가 지금 저 좀 살려주세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차가운데. 아니, 만약에 가뜩이나 나의 손발이 수족냉증이 차갑다는데. 그러니까 꼭 저분이어야만 했습니까? 만약에 이제 나의 되나요? 수족냉증이 네. 레이노병일까 걱정된다면 네. 찬물에 얼음물에 손을 한 2분 정도만 넣었다가 꺼내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 2분 정도 된 것 같으면 꺼내볼까요? 꺼내볼까요? 네네. 자, 이제 멀쩡한 올려보세요. 것 같아요. 네, 그대로인데 올려볼까요? 뭐. 네. 앞에도 보여주시고 네. 화면을 좀 잡아줘 보실게요. 그대로예요. 어. 네. 네. 지금 정상적인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요. 찬물에 이렇게 얼음물에 손을 넣었다 꺼내면 더 네. 붉어집니다. 어. 왜냐하면 동상을 막기 위해서 혈류량을 더 증가시키거든요. 근데 레이노병은 말초 동맥이 차단되기, 딱 수축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혈액이 차단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 부위, 손가락 일정 부위가 하얘지거나
푸르스름한 빛을 보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큰일 났어요. 왜요? 손톱이 빨개졌네. 손톱도 색깔도 변한다고요? 손톱이 빨개졌어. 근데 모세혈관만 봐도 레이노 증후군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혈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관찰법이 하나가 이제 모세혈관이 있는데요. 네. 이제 모세혈관은 이제 말초 쪽으로 조직과 세포에 수분, 산소, 영양분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혈관이죠. 정상적인 모세혈관은 맨 왼쪽에 있는데요. 머리핀처럼 일정한 두께이면서 기다란 루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명수실처럼 가늘어지고 빈약한 혈관이 보일 수 있는데 오른쪽 두 개처럼 확장되어 있고 충혈되어 있고 변형되어 있으면 고지혈증, 당뇨, 중풍, 심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혈관만을 관찰해서도 이렇게 심각한 질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 건강에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 수족냉증이 있거나 레이노병이 있으면 모세혈관 형태가 어떻게 돼요? 그 자료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정상적인 혈관은 이렇게 반듯하게 길쭉하다고 그랬는데요. 레이노 병이 심해지면 저렇게 성냥개비처럼 끝부분이 뭉퉁해집니다. 저 자료 사진은 레이노 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보통 레이노 병이 있는 환자들의 모세혈관을 보면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빈약하면서 또 산소를 이미 썼는데도 불구하고 신선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저 화면에 지금 붉잖아요. 네. 푸르스름한 청자색을 띠는 모세혈관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혈류순환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세혈관만 관찰을 해도 저런 병을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럼 가서 저 병원 가면 저 검사가 다 있나? 네, 요즘은 이제 모세혈관 조갑, 그러니까 손톱 뿌리에 있는 모세혈관을 보는 거거든요. 네. 유일하게 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해하세요. 왜 손톱 뿌리를 보느냐?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누워 있는 모세혈관이 손톱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손톱 뿌리 때문에 모세혈관이 아래에서 올라올 수 없고 네.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손톱 뿌리를 보는데 손톱 뿌리를 보는 모세혈관 검사를 조갑 모세혈관 측정기라고 하는데 요즘은 다양한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한 검사네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 검사하려면 이거 지우고 가야 됩니까? 비싸겠는데. 제 빨간 손톱 지워야 되나요? 손톱 네. 뿌리기 때문에 네일 아트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장단지에도 통증이 발생하면입니다. 장단지요? 장단지까지요? 장단지에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버거시병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버거시병. 저는 그게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버거라고 하는 이제 처음에 병을 제일 처음 발견을 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 의사의 이름을 따서요, 버거병 또는 버거씨.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누구 씨하고 붙인 네. 호칭이에요. 나 이거 햄버거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 저도요. 많이 먹으면 안 사람 되고. 이름이에요. 예, 근데 역시 이것도 말초 동맥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질환이었는데 특히나 좀 특징적인 게 일반적인 어이구, 저렇게 되네요. 네, 일반적인 이 말초동맥 질환이랑 다르게요. 장단지까지도 통증이 좀 나타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걷다 보면 장단지 쪽으로 통증이 느껴져서 갑자기 네. 확 주저앉게 되는 파행이 이제 발생한다는 게 좀 더 네. 특징적입니다. 저렇게 손발이 괴사하고 이러네요. 예. 네. 저러면서 손발이 괴사할 수도 네.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고요. 야. 이거 정말 근데 무서운데요? 저거 보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손발에 괴사나 궤양이 발생하는 질환 네. 중에 가장 흔한 게 이런 버거시병이에요. 일반적인 네. 말초동맥 질환보다는. 네. 그리고 저것도 흡연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담배 많이 피면 안 된다면서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네. 게 아닌데요. 가장 연관성이 깊고 또 가장 네.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인자가 담배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 흡연자분들은 내가 버거시병이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네.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네. 이건 치료를 한다 그래도 절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네,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허리, 손발이 차면서 오. 허리에도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네. 내가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는데 손발까지 시리고 저린 수족냉증 환자다라고 하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척추관이라는 게 우리 뒤에 있는 척추뼈에서 척수라고 하는 신경을 쭉 감싸주고 있는 관인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좁아져서 척수 신경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다리 쪽으로 가는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니까 통증이 발생하고 저린 증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족냉증뿐만이 아니고 이런 중심부나 아니면 다리 쪽으로 저린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됐을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것도 디스크랑 뭐가 다르지? 디스크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디스크랑은 다르게 걷다 보면 통증 때문에 역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주저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쉬거나 쪼그려 앉아서 쉬면 통증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그 부분이 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나 다른 질환과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겨울에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수족냉증뿐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저리다 네. 아니면은 손 발끝이 파랗거나 붉게 변한다 장단지에도 통증이 있다 또는 허리에도 통증이 있다 이게 수반이 된다면 다른 병을 좀 의심해 보시고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단지 나는 수족냉증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 겨울철에 수족냉증 시달리시는 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장갑 끼거나 수면 양말 한다거나 국소 부위의 보온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좀 일시적인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몸 자체의 혈액순환의 문제이다 보니까 중심부 체온까지도 잘 지켜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운동이죠. 하루에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체온을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또 증상이 좀 심할 때는 족욕이나 반신욕 같이 온열요법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피하셔야 하는 건요. 온몸을 꽉 조이는 옷들 있죠. 그런 경우는 혈액순환을 오히려 더 저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들으면서 좀 안심이 된 게요.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족욕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셨거든요. 네. 사실 네,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저는 족욕과 차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네. 중요합니다. 한동원 원장님, 네, 네, 네. 따뜻한 차 한 잔 중요하죠.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은 이제 겨울철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이렇게 치료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생강차를 준비했습니다. 좋다. 역시 겨울엔 생강차죠. 예. 그렇죠. 생강차 저도 이제 겨울에 감기가 올랑말랑할 때 요거 한 잔씩 먹고 그러면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 딱 청으로 담가 놓기도 했는데 오늘 또 맛있는 거 한 잔 먹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생강은 기운이 따뜻하다고 네. 알고 있죠. 그리고 감기 증상에도 많이 쓰는데요. 몸살 기운이 있으면서 으슬으슬 추울 때, 네. 또 이제 구역감이 있을 때도 좋고요. 또 기침, 가래가 있을 때도 좋습니다. 생강 자체에는 이제 쇼가올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족냉증에도 이제 다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여기는 채널 A 행복한 아침이잖아요. 네. 제가 생강차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면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차는 생강차가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생강차입니다. 생강차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네. 알려주겠다. 새로운 걸 알려주겠다 이건데 네. 그러면 생강할 때 저는 늘 고민이 껍질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다 깎아내고 해야 되는지. 이재용 MC님께서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서 너무 아시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한의사에 보면은 네. 생강 껍질은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강 껍질을 제거하고 써라라는 말이 있지만 네. 생강 껍질을 굳이 제거하지 않고 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생강도 성질이 따뜻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껍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강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려면 예. 말리면 됩니다. 아하. 알려요. 네네, 그렇죠. 말린 생강은 기운이 더 따뜻해지면서 위장에 몰린 열을 네.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강을 먼저 썰어서 네.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생강이 있잖아요. 네. 생강들을 말릴 땐 이거 어떻게 말립니까? 이렇게 햇볕에 말려도 되는데요.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강을 편 썰어서. 실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칼질도 하세요. 약초 다방에서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강향. 그렇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렇게 널어서 말려도 되고 네. 요즘은 식품 건조기 있잖아요. 네. 식품 건조기에 한 2시간 정도만 놔둬도 네. 잘 마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생강을 말리면 예. 자 이게 바로 말린 건강. 거예요? 건강. 말릴 건자에서 예.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건강해지겠네요. 생강보다 기운이 더 따뜻해졌어요. 근데 이제 건강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그게 건강을 구워주면 아. 더 기운이 따뜻해집니다. 어. 동의보감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운 건강을 포건강, 한자, 포자가 구울 포자인데요. 예. 네. 포건강, 이 포건강은 오장육부의 기운을 뚫어주면서 위장의 한기를 몰아내기 때문에 찬 자극에 의한 복통을 치료하고 팔다리에 머물러 있는 한기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포공강, 구운 생강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린 생강을 구워서 사용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포공강을 네. 가지고 이렇게 차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려고. 그럼 구울 때는 일단 어떻게 구워요. 구워요? 구워야죠. 네. 굽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린 거잖아요. 말린 거를 네. 제가 그러면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후라이팬 있잖아요. 네.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불을 좀 달궈서 넣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아까 뭐 동의보감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후라이팬에 굽고 있는데 옛날에 뭐 어디다 구웠을까요? 그때도 그 솥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아, 예인 씨는요? 어디다 구웠을까요?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솥 위에다 했을 것 같은데 또 팬이 없기 때문에. 덮는다는 표현 쓰죠. 네. 네. 맞아요. 세 분 다, 두 분 다 땡입니다. 그럼- 옛날에는요, 네. 생강을 말린 건강을 네. 잿불에 넣어서 구웠습니다. 햇불에? 네. 아, 그거 탄 음식이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잿불이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보통 잿불이 불이 꺼지면 온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때 넣어서 그럼 쟤하고 같이 먹을 텐데. 오늘 좀 야. 이렇게 약간 야, 다 된 차에다가 재를 뿌리시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생강을 이렇게 말려서 구울 네. 때 포처럼 이렇게 하나씩 구울 필요가 없이 네. 멸치 볶듯이 예, 예. 또 이제 견과류 볶듯이 네. 네. 휘휘 저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부스러기들이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네. 그때쯤이면 이 생강이 노르스름해지거든요. 네. 이때 이게 바로 자 잡아볼까요? 말린 생강을 구운 포공강이 되겠습니다. 더 건강해지는 생각이 그래서 되는. 제가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야, 안 뜨거우세요? 네. 야. 자, 이 정도로만 예. 구우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살짝만. 노르스름해질 때까지만 그렇죠. 구우면 되는 네. 거죠. 확실히 노르스름해졌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쓰면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 김장철이어서 생강을 집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원장님이 가져오신 생강들은 다 멀쩡한데 저희 집 생강은 여기 곰팡이나 좀 썩은 부분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건 그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잘라내고 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내는 다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생강이 보관하기 참 어려워요. 쉽게 썩고 쉽게 곰팡이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썩거나 곰팡이가 낀 생강을 잘못 드시면 간암에 걸립니다. 그래요? 네네. 진짜요? 생강에는요 소량의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주 큰 미량이에요. 건강한 생강에. 네. 근데 썩게 되면 사프롤 성분이 늘어나는데요. 이 사프롤이 간암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썩은 생강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어. 또 생강이 또 쉽게 곰팡이가 끼잖아요. 네. 이 곰팡이가 만드는 독성 물질이 예. 아플라톡신 B1이라는 네.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 네. 이게 바람 유발 물질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생강을 이렇게 주부님들 잘라보면 알겠지만 섬유질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안쪽에 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딱 보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 섬유질 때문에 한쪽에 곰팡이가 생기면 네. 아플라톡신 B1이 생기잖아요. 네. 전체로 확 퍼집니다. 그래서 그 부위만 오려내고 사용하신다고 해도 네. 멀쩡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생강이 또 이게 그럼 끓여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플라톡신 B1은 열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파괴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강이 썩거나 곰팡이가 끼면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통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통으로. 통으로. 다 그거 이제 버리라는 부자시면 네. 트레이너 네. 그 통으로 버리시고요. 아. 좀 안타까움이 있으면 아까움이 있으면 그 부위만. 그렇죠. 생강 그 자체. 네. 여기 곰팡이 꼈으면 이거를 자체 버리셔야 됩니다. 아, 아니면 그걸 아예 다 버리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상품 그 정도로 통째로. 조심해. 안전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위를 이렇게 이게 암세포하고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이만큼을 도려내느냐 아니면 다. 다 버리는 게 그래요. 가장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지금 넘쳤어요, 뭐가. 그렇죠. 이 친구가 네. AI예요. 딱 타이밍을 안 해. 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면요. 네. 구운 건강차를 만드는 방법은 네. 건강 100g, 네. 건강 100g. 네. 그다음에 감초 20g. 감초. 네, 감초 20g을 큰 부직포에 넣고 한번 이제 이게 100g이라고 생각하고 넣고 감초도 넣고 네. 부직포를 이렇게 잘 묶어서 네. 물 2리터에 넣어서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졸이면 절반 정도로 졸여집니다. 네. 이거를 5일 정도 기간 동안에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따뜻하게 해서 차갑게 해서 마셔도 좋지만 수족냉증을
치료하기 위한 거니까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딱 넣어서 1시간 정도 달이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진한. 이제 나눠주시죠. 그렇죠. 네,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건조해가지고 덮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생강의 특유의 알싸한 맛이 있거든.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없어졌을까요? 어떻게 되는가? 네. 여러분들 이거 드시고 나면 네. 깜짝 놀랍니다. 깜짝. 진짜요? 기절하실지 모르세요. 진짜. 그럼 어떡하지? 누가 방송을 하죠? 아니, 저는 그런 고민도 있어요. 제가 위가 좀 약하니까 네. 위에 생강차 이런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생강에 알싸한 기운이 있어서 위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했어요. 네, 네, 그렇죠. 재용 MC님께서 오늘 저한테 몇 번씩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아니 제가 뭐 당황할 사람입니까? 제가 당황할 사람입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잔만 배달해 주시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향이 너무 좋아서. 향 좋다. 네, 빨리 마시고 싶어요. 저희 건 따로 하고 세 잔 다 네, 네, 배달하고 네, 오겠습니다. 네. 배달 아우, 왔습니다. 약초다방 감사합니다. 저기 아랫집에 이사 왔는데요. 아, 네. 그래가지고 차 좀 가져왔어요. 아, 예. 앞으로 층간 소음이 있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떡은 안 가져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요. 예. 맛있게 드세요. 아우, 좋네. 너무 좋은데요? 음, 오. 좋네요. 그냥 그대로 그 알싸한 느낌도 그대로 있어서 네. 생강향이 계속 유지가 되네요. 네, 그 매운맛만 있습니까? 아니면 달아요. 아니 약간 약간 단맛도 있지만 따끔따끔한데요? 약간 쓴맛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약간 쓴맛은 뭐예요? 기절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기대세요. 이게 그냥 생강청 물에 타서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한 네, 느낌이고 네. 단맛이 꿀단 맛이 아니라 감초에서 나는 단맛이죠. 네. 제가 이제 일부러 오. 감초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용 MC님께서 너무 많은 걸 아세요. 실제로 뭡니까? 한의사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건강, 건강을 이렇게 구운 건강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기운이 흩어진다. 그때는 감초가 해독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강과 이렇게 구운 건강과 감초는 이렇게 찰떡궁합인데요. 비율은 5대1 정도 비율만 하면 됩니다. 아까 100g이었으니까 20g만 넣었죠. 그런데 집에 감초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구운 건강을 이렇게 차처럼 끓여서 거기다가 꿀을 조금만 넣어서 약간 단맛이 약간 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생강차를 먹으면 몸에 열이 너무 과하게 올라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생강은 이제 한의사들이 말하는 소음인에게 적합한 이렇게 식재료인데요, 식품인데 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가 수족냉증이지만 수족냉증이 체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에 의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질환이 염증성 질환이 많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염증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수족냉증은 생강이나 이렇게 뭐 인삼, 홍삼, 계피 등 열성 식품이나 차 등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악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상에 맞도록 이렇게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증상을 관찰하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족냉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요 처방을 좀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족냉증 외에 다른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꼭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족냉증에 이어서 겨울이 되면 무릎 관절, 여기가 더 쑤시고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관절염을 날씨병이라고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정도로 기후변화와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중에서도 저온일 때, 그리고 고습, 그러니까 습할 때, 그리고 또 기압이 낮을 때 특히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게 될 경우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교차가 크고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찬 기운이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관절 주변에 있는 혈액순환을 또 이렇게 혈관들이 수축을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존보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추울 때는 특히나 노약자들이나 고령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방치하면 이것처럼 또 아픈 병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관절이 뼈와 뼈를 이루고 있고 이 사이에 연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골이
방치하게 되면 닳아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이 정말 심해지기 때문에 해당 관절을 움직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요. 염증이 정말 심해지게 되면 관절 변형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식품으로 드셔서 네. 뭐 좀 고쳐보려는 분들 중에 도가니탕 이런 거 드시고. 네. 해당 부위를 먹으면 네. 좋아진다라는 네.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도가니탕을 먹는다고 그게 관절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도가니탕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거기서 나온 이제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건강함을 채워줄 수 있는, 면역을 좀 채워주고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지 실질적으로 관절을 재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죠. 조금 먹으면 본연할 수 있는 거죠. 도가니탕. 네, 네. 이제 한간에 이제 소문이 뭐 동물의 비슷한 부위를 먹으면 네. 사람에게도 그 부위로 간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찾아들 드시는데요. 뭐 동물의 도가니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의 무릎으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연골이 손상된 경우는 재생이 어렵다는 게 네. 정설이거든요. 네. 특히 식품으로 손상된 그 연골을 재생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여쭤보셨듯이 아예 그럼 먹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가니탕을 드시게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곳으로 가서 조직을 재생하고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연부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무릎 관절을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섭취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무엇보다? 맛있지? 네. 전 맛있어서 먹어요. 아유, 없으면 먹지. 도가니에 소주 한 잔. 아우, 좋죠. 네. 사실 무릎에 관해서는요, 속설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골 주사로 연골 생성시킬 수 있다. 이게 자연적으로 뭐 식품으로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주사로 하면은 뭐 생성되지 않을까요? 근데 연골 주사로 연골이 생성시킬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어떻게 좀 보완하고 약간 이렇게 낮게는 하지만 네. 생성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제 안 얘기했습니다. 된다. 서운하네. 아니, 서운합니다. 사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네, 조금 덜 네. 서운하실 거예요. 연골주사라고 하는 게 지금 성분명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원마다 또는 내가 맞는 주사마다 네. 성분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최근에는 뭐 줄기세포나 세포 유전자 치료 주사제 같은 것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골을 재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화된 치료가 아니거든요. 네. 논란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절 강에 있는 관절액을 이루고 또 연골을 이루는 성분이라서 그냥 통증을 좀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연골 자체를 재생시키는 게 아니고 연골의 역할을 좀 보충, 대체해줄 수 있는 정도인 건 거죠. 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주사랑은 다르게 초기 관절염에는 꽤 효과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관절염에서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6개월 간격으로 일주일마다 3번 정도를 맞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때는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연골 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초기 관절염에서 관절을 굉장히 매끄럽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이미 너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담 없이 시술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죠. 네. 두 번째는 관절염 약은 내성이 있다. 모든 약은 내성이 생기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쵸? 모든 약은 다 그러니까 어. 관절염 약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정답은 X? 내성이 없어요? 여기다가 모든 약은 내성이 생긴다도 X죠. 아, 진짜요? 사실 내성이 있는 약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면 진행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지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진행을 하면서 나빠지다 보니까 써야 되는 진통제 양이나 진통제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성이 생겨서 약이 늘었구나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병의 경과가 진행돼서 그런 거고요. 다만 이런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으로 다량을 드셨을 경우에는 위장관 장애뿐만이 아니고 신장에도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진통제만으로 버티는 건 좋지가 않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주치의와 상의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 그렇지. 이거 일찍 할 필요가 없지. 늦게 할수록 좋다? 근데 저는 너무 빨리 늦으면 하는 게 안 돼. 좋지 않아요? 너무 늦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적절할 때 하자.
정답. 그러니까 사실 이 오해가 네. 왜 나왔냐면요. 정답을 굳이 따지면 이제 X인 네, 건데 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로 바꾸게 되면 너무 일찍 바꾸면 나이 들어서 또 재수술을 해야 돼라는 네. 오해가 있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관절도 당연히 수명이 있기는 한데 보통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수명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새로 나온 인공관절의 재질이나 아니면 수술 방법 같은 것들에 따라서 수명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또 관절 치환술을 받으신 후에 내가 생활 습관을 좀 올바르게 갖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여기서 또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재수술 받을 걱정 때문에 통증이 정말 심하고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도 억지로 참게 되면 오히려 관절 변형 같은 것들이 오면서 나중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절, 인공관절의 수명 때문에 억지로 참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증상이 맞게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수술 날짜를 딱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릎은 무조건 아끼는 게 최선이다. 무조건 아끼면 안 어. 돼. 네. 이게 좀 걸어야지. 자연적으로 안 생기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무릎 안 쓰고 그냥 막 그러면 계속 앉아 퇴행되죠. 있어요. 퇴행. 아, 오히려 그럴까요? 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아, 네. 운동을. 운동에서. 네네, 운동하면 싸우지 관절 마시고 쓸 텐데. 정답은 X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눈치 백단이세요. 무조건 무조건 아끼는 건 최선이 아니죠. 근데 보통 이제 퇴행성 무릎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아끼면 뭐 마모가 덜하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아끼게 되면 관절이 굳어집니다. 관절 활액량도 줄어들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지고요. 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무릎 관절 주위의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또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염진도 복용하시고 뭐 한약이나 침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도 무릎 관절의 부담이 이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릎, 관절.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게 통증이 또 워낙에 세니까.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요통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겨울철에 요통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제 주위에도 그렇고 저는 제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허리가 좀 뻣뻣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아침부터 막 갑자기 확 일어나면 맞아. 이렇게 다치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은 이 요통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사실 이렇게 영하권, 요즘처럼 많이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경직되고 긴장하잖아요. 근데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역시도 똑같아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얘네들도 같이 경직이 되면서 짧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원래 요통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경우가 많죠. 우리 몸 자체가 추위에 노출이 되면 이 더 이상의 열 발산을 막기 위해 이렇게 경직이 되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근육통이나 인대 손상 같은 것들을 특히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허리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다가 또 괜찮아진 것 같고 이래서 병원 가려고 하면 꼭 나아요. 그런 게 좀 그래서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리 통증,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그 발생 기간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을 나누거든요. 보통은 6주 이하로 발생하면 급성, 그리고 12주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이라고 하는데 급성 통증인 경우는 보통은 그냥 근육이나 인대가 잠깐 놀란 정도가 많아서 얘기하신 대로 증상이 심하지만 않다면 시간을 조금 두고 보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쉬고 누워서 좀 휴식을 취한다거나 하면 증상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12주 이상의 만성이 되는 경우, 특히나 6개월 이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추간판 탈출증 같은 디스크라고 하죠. 이런 증상들이,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급성의 요통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다라고 하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겠죠. 네. 네. 요통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허리 근육을 키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허리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이건 한트에서 준비했습니다. 한트 가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잠든 허리를 깨우고 강화시키는 1분 체조 준비했습니다. 네. 동작은 간단하면 두 가지. 네. 누워서 엉덩이 들기.
아, 네. 누워서 엉덩이 들기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데 최고 동작입니다. 아, 그럼 요 두 개는 뭐하러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아, 이거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할 텐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누워볼까요? 네, 누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누워서 완전 누워요? 누우시고 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집에 찍찍이나 아니면 못 쓰는 스타킹 밴드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발목 쪽을 아, 이렇게 결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감아주시고 네. 이게 무릎이나 발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무릎 밑으로 이렇게 아하. 묶어주시고 양팔은 뻗어서 네. 손바닥은 이렇게. 바닥에 대고 네. 자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자 다시 천천히. 천천히. 자, 일자.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자. 자, 안 스톱. 5초간 유지. 하나, 둘, 셋, 넷. 힘들 텐데. 자, 이 운동을 천천히 내리시고, 천천히 내리시고. 이 운동을 반복하시면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아, 자, 두 번째 내리시고. 네. 이거 계속 반복, 시간 될 때마다 반복하세요. 네. 두 번째. 무릎을 네. 45도 오른쪽. 아하. 약간 멈췄다가 45도 왼쪽. 아하. 자, 이거는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춰주고 네. 척추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좀 익숙해지시면 자 바닥까지 가볼까요? 그렇죠. 오 유연하십니다. 반대쪽까지. 반대쪽까지. 그렇죠. 반동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약간 멈춘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척추를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도 준비 좀 하고. 아, 이거 누가 묶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묶어드리겠습니다. 발목만 묶어주세요. 발목. 발목 저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죠? 고무밴드로 그러니까, 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결박을 하는 아니 저렇게 경우는 하니까 처음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발목과 무릎이 벌어지면 효과가 떨어져요. 아하. 집에 도복띠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네. 네. 그게 스카프 이렇게 같은 해서. 걸로 스카프? 하셔야겠네요. 예. 아니면 올 나간 스타킹도 있거든요. 자, 네. 자 준비해 보실까요? 벌어지지 않도록 이게 해야 돼서 근데 운동하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겠는데요? 자, 음악 주실까요? 기사. 아,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서 그럼 자기 자, 전에 천천히 올리시고. 묶어놔야겠는데요? 아 이렇게 올리고. 자, 버티세요. 5초간. 일직선. 자 잘 보세요. 오늘 저희한테 한 번만 할 거예요. 예, 잘 봐주세요. 천천히 내리시고. 잠깐 이게 뭔가 쉬었다가. 아침의 느낌이 있네요. 자, 천천히 들었다가 제일 싫어했던 일직선 음악이에요. 멈추시고. 코 근육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내리시고. 멈추시고. 자, 무릎 흔들기. 45도.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식으로. 흔들어주면. 네, 네. 네. 또 한 번씀 바닥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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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없는지 음악을 끄셨네. 맞아요. 여기까지. 네네. 예. 자, 요거 하나만 바쁘지만 그 복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통 아, 때문에. 네네.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복대 같은 경우는 사실 요통 때문에 하실 때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네. 너무 길게 하셨을 때는 허리 근육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서 안 좋거든요. 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착용하시면 30회 정도 하시고요. 지나치게 쪼여서 또 숨 못 쉬시는 분들 계세요. 손바닥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여유분을 두시고 복대의 정중앙이 통증이 가장 심한 부분에 가도록 해서 복대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수족냉증, 관절염, 요통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기능 한국을 빛낸 기술력에 빛나는 분들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빛나는 기술을 가진 한국인 그 두 번째 주인공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에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공한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기능 한국인이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 실무 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 경쟁력 상위 9%, 대한민국 산업의 숨은 영웅들. 우리는 그들을 기능 한국인이라 부른다. 제2편 2호선 기능 한국인을 만나봅니다. 빛나는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관문, 도색과 도금 기술. 화려함을 빚어내는 섬세한 표면 처리 기술이
우리 생활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생명까지 좌우하는 표면 처리 기술. 녹슬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도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안전 보호막 역할을 하는 표면 처리. 탁월한 기술력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기능한국인 145호 이호선입니다. 22년 경력의 표면 처리 기능 한국인 이오선 대표입니다. 그녀가 표면 처리 업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계기는 운명처럼 찾아왔다는데요. 보험회사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도금 회사에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 두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직원이면서 사장이면서 여자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이 넘쳐난 그 이제 약품에게 아무 신발이나 신고 그냥 그거를 일반 물처럼 뛰어다녔어요. 화상을 입은 거예요. 발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니까 풍선을 누르는 것처럼 뻥청뻥청 하는 거예요. 한 회사의 대표로 인정받기 위해 견뎌내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 그녀는 용기를 내 직원들에게 다가가기로 했다는데요. 기다리면서 커피를 떠올렸어요. 출근한다고 고생했으니 커피 한 잔 마시라고 쓱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같이 이 박 과장이 커피만 받아가지고 쓱 들고 들어가던 커피를 거기 서서 마시게 되면서 사장님, 사장님도 커피 한 잔 마시죠? 같이 마시지요? 직원 간의 소통이 시작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되는 이제 시점이 된 거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요 철제 제품들을 강화시키는 표면 처리. 현장은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특히 이곳의 표면 처리 부품은 아주 중요한 곳에 쓰인답니다. 자동차 부품을 위주로 표면 처리를 하는 도금 공장입니다. 안전벨트, 자동차 시트, 엔진 들어가는 보안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품질은 정말로 고품질을 만들어내야 된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 부품의 내구성을 책임지는 만큼 완벽한 표면 처리가 핵심이라는데요.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라면 변화에도 과감해야 했습니다.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없으시죠? 수작업을 할 때는 이거는 자동으로 안 된다. 분명히 품질이 안 좋아질 것이다. 자동으로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자동화하면서 오히려 효율이 50% 정도는 더 늘어났다고 봐야죠. 수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동화 체계를 이끌어 공정의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이렇듯 꾸준한 도전과 변화로 제품의 품질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증과 상장이 증명하듯 까다롭게 관리된다는 품질, 그 핵심은 전기라고 합니다. 주재료가 전기라고 봐도 돼요. 아연이 녹아서 철에 붙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현상처럼 아연 니켈이 철 부품 겉면에 달라붙는 것이 표면 처리의 원리인데요. 부품의 전 처리 과정인 세척부터 본 작업인 도금, 그리고 후처리 코팅까지 세심한 단계별 작업들이 요구됩니다. 오랜 작업 끝에 표면 처리가 완료된 제품들은 공정상의 하자나 불량을 체크하는 품질 검수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진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관계된 보안품인 만큼 녹이 쓰는 정도를 확인하는 내식성 검사는 물론 표면 처리된 금속의 두께가 허용된 안전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밀착성 검사까지. 오차 범위는 한 3미크론 정도 나는데 1미크론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가도록 관리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완벽을 기하는 철저함과 까다로운 품질 관리 덕분에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데요. 흠잡을 데 없는 제품력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오선 대표를 믿고 거래하는 이유랍니다. 완벽하죠. 분량이 철저하지 않고 납기가 철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어둠에 내려앉은 시각. 한 회사의 대표이기 이전에 금쪽 같은 자식을 둔 엄마였던 그녀. 이제 집에서는 항상 바쁜 엄마, 밥 먹을 때는 전화만 받는 엄마. 벽에 이렇게 칠판이 한 개 부착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용돈을 적는 거예요. 이제 저 용돈 필요해요 이렇게 하고 적어 놓으면은 항상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용돈 탁 올려져 있고 얼굴 볼 기회가 좀 많이 없었죠, 어렸을 적에는. 여자는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 주부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때 좀 참 내가 많이 이제 아파했어요. 아, 이거를 못 챙겨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서 보니까 이제 너무 엄마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 저희 엄마가 존경스럽다. 여자지만은 정말 강한 그런 카리스마적인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엄마로서,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된다는 이오선 대표. 특별한 것 없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린데이 날 한 번씩 사장님도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과 효율성을 위해 매주마다 작업장 청소를 한다는데요. 굳은 일도 늘 직원들과 함께 한다는 그녀. 청소면이든 다른 면이든 꼼꼼한 면이 좀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갖고 일을 꼼꼼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 생각도 좀 꼼꼼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와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제품,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전기, 이제 암페어 확인 모든 게 이제 다 가능합니다. 입고 상태부터가 불량이었다. 또는 우리가 작업 도중에 작업자의 실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불량이 생겼다라고 다 알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과 전산 관리를 돕는 스마트 공장을 점차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예정이라는데요. 도금 그러면 3대업이다, 열악하다, 젊은이가 일하지 않는 공간이다 그렇게들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환기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도금 업계에 사관학교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와서 도금이 뭔지를 배우고 아 나도 이 정도면 와서 일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도금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계획이고 꿈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미래의 기능 한국인 이오선.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자신의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 보면요.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색 오디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냐면 수출 기업을 뽑는 수출 스타 K예요. 네, 미래 수출을 이끌어갈 스타 기업을 선발하는 수출 마케팅 행사라고 하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지난 11월 28일 컨벤션 센터 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행사장이 꾸려졌는데요. 모든 준비가 완벽히 끝난 행사장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차세대 스타기업 선발 오디션 수출 스타 K 행사 때문. 네, 수출 스타 K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접목을 해서 중소 중견 기업분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최가 된 행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열풍인 K-뷰티부터 건강식품, 기능성 신발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했는데요. 코트라에서 이렇게 수출 스타 K라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왔고요. 해외에서 다시 인지도를 얻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루언서를 한다는 게 사실은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마케팅 방법이거든요. 저희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소중한 기회예요. 각각의 사연과 해외 진출이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수출스타 K에 참가한 43개의 기업들. 그중에서도 유독 행사장 내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한 기업의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더듬거리는 손,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에겐 남다른 사연이 존재했는데요. 저는 22년간 커피를 만드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선천성 불치의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평소에 좋아하던 커피를 어떻게 하면 좀 간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들은 저 같은 시각장애인들도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출스타 K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12팀의 기업뿐. 땡킬라 아셨어요?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을 책임질 차세대 스타 기업을 뽑는 자리인 만큼 심사 또한 아주 공정하면서도 특별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43개사 중에서 선정이 될 기업분들께서는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의 반응, 바이어 분들의 반응, 그리고 또 나아가서 현지 시장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12개사가 선정이 될 예정이십니다. 수출스타 K를 위해 중국, 멕시코, 미얀마, 러시아 등등 10명의 해외 파워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제품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나갔는데요. 그렇다면 인플루언서의 심사 기준은 무엇일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경아라고 합니다. 심사 기준은 우선 러시아 쪽은 인종도 다양하고 날씨도 추운 지역이 있고 덜 추운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맞췄나?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래서 어떤 원료가 쓰이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이런 거를 러시아어로 얼마나 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제품인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 각국에서 온 10명의 바이어들의 현실적인 제품 평가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미얀마도 밥을 해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쌀로만, 흰 쌀만 드시나 봐요. 편하게 건강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샘플로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팔로우해서 꼭 수출로 성사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품의 시장성을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캐치하는 40여 명의 해외 마켓 테스터들까지 참여. 실질적인 소비자의 마인드로 제품을 평가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에겐 가장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First of all, I look at whether the quality is good, and then I also check for the design. 바이어부터 유명 인플루언서, 마켓 테스터까지 다양한 외국인 심사위원들을 통해 현지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제품 런칭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출스타 K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동원을 해서 앞으로도 중소 중견기업분들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차세대 국가대표 수출스타 기업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수출스타 K 파이팅! 네, 본격적으로 추워진 화요일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